제 이름은 클레어이고 올해 30살이 됩니다. 저는 저보다 3살 어린 남편 톰과 함께 구입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톰은 인류 부동산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친구를 통해 만나 사랑에 빠졌고 작년에 그 사람이 나에게 프러포즈를 했어요. 나는 그 사람과 결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원래 톰이 근무하는 회사의 자회사에서 일했습니다. 나는 계속 일할 계획이었지만 톰의 간절한 요청으로 결혼하면서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몇 년 동안 일했지만 집에서 요리 실력을 연마하는 데에 시간을 쓰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서 괜찮았어요. 제 일에 대한 저의 열정을 아시는 부모님은 상의해서 결정하셨다고 하더군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무리하지 말고 멀리 사는 시댁 식구들이 형부와 동거를 논의하는 순간에도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며 응원하고 있다는 말로 격려해줬다. 처남이 복층집을 지을지 시댁을 개조할지 고민하다 보니 바쁘게 지내고 있다. 처남은 5살 연하로 성격이 아주 솔직해서 내 친구처럼 말을 잘한다. 학교 친구와 그의 아내가 올해 정식으로 결혼했습니다. 업무 약속으로 인해 결혼식은 없었지만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처남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결혼한다고 전화로 얘기해서 미안해서 조만간 같이 저녁 먹자고 했어요. 만나면 직접 축하 인사를 전하고 싶었어요. 그 여자분과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내 동생 어머니 시어머니는 선택했고 그녀를 만나기를 고대했습니다. 탐과의 하루는 아무 논쟁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구매할 때 항상 내 의견을 우선시했습니다. 그는 모든 음식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나는 감사를 표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힘든 일에도 불구하고 탐은 항상 주말에 내가 원하는 곳 어디든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탐의 사려 깊음에 정말 감사했지만 동시에 그가 잘 쉬기를 바랐습니다. 운전과 우리 자신의 기분 전환이 주말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제가 운전한 차는 귀여운 둥근 디자인의 컴팩트한 차량이었습니다. 전 직장에 입사했을 때 아버지께서 주신 선물은 처음에는 운전을 꺼렸음에도 불구하고 먼 직장으로 출퇴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차를 타고 시간을 보내는 기쁨을 깊이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악의 향기로 차를 운전하는 것은 나에게 매우 중요한 개인 공간이었습니다. 우리의 독특한 운전 스타일에는 계획 없이 우연히 발견한 상점에서 기념품을 고르는 것도 포함되었습니다. 차에는 우리가 방문했던 곳의 현지 인형이 너무 가득했습니다. 톰과 함께 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올 여지가 거의 없었다는 것. 나는 부부로서의 유대가 계속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결혼한 지 약 1년이 지나서 나는 톰의 점진적인 변화와 거기에 있었던 따뜻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회사에서 돌아올지 물었을 때 탐은 내가 실제로 사무실에 도착할 때까지 확실히 말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탐이 올 때마다 따뜻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항상 냉장고에 집에서 만든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이 행동은 결국 탐에게 불만을 불러일으켰고 논쟁으로 이어졌습니다. 당신이 집에 있을 때 나를 위해 식사를 준비조차 할 수 없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언제 식사할지 알려주시면 식사가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까? 집에 있으면 바로 준비할 수 있어요. 말대답하지 마세요. 제가 집에 오면 지쳐서 이렇게 말하면서 전자레인지에 밥을 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제가 힘들게 준비한 음식을 무심코 내 앞에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그는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나에게 말했었습니다. 나는 돈을 많이 벌고 그 대가로 당신을 돌봐주기로 약속합니다. 나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지만 당신이 우리 집을 잘 돌봐주길 바랍니다. 톰은 누가 우리 생활을 가능하게 해준다고 생각합니까? 저에게 자주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고 생활비로 아주 적은 돈만 주셨고 제가 쇼핑할 때도 불편함을 느끼셨기 때문에 저는 결혼 전 저축한 돈으로 인터넷 마트에서 생필품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신 부모님을 화나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톰의 냉담한 행동을 속으로 간직하고 그의 부모님 집을 방문할 때나 친구들과 놀러 갈 때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톰은 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완벽한 남편처럼 행동했습니다. 내 안부를 걱정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게 결혼 초기부터 행복한 시간 같았고 그 순간은 정말 행복했는데
둘만 있을 때는 태도가 확 바뀌었고 아주 작은 것에도 날 가혹하게 비난했다. 실수 나는 그가 다시 친절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해 나 자신을 비난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불행히도 톰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내 행동을 바꾸려고 할 때마다 톰에 대한 나의 흔들리지 않는 사랑에도 불구하고 톰이 나를 대하는 태도는 더욱 가혹해졌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해 생활비를 더 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재정이 적자이고 계속 예산이 책정되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고 집을 떠나 불안했지만 취업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근무 이력이 기재된 이력서를 제출하여 오랫동안 일했습니다. 여러 회사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받았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동료들의 명확한 지시와 지도를 받아 업무에 필요한 기술을 꾸준히 습득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그중 한 곳과 원격 근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몇 주 동안 열심히 일하고 가족 문제를 균형 있게 유지하면서 나의 노력이 인정되었고 일에 대한 자신감을 되찾았고 한때 걱정했던 시간을 점차적으로 안정되는 안정적인 수입원으로 선배들의 신뢰의 표시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새 직장의 바쁜 일상으로 인해 톰에게 짐이 되고 나 자신을 비난하는 일이 사라졌습니다. 톰은 내 일상을 세세하게 알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었고 낮에 일어난 일이 있으면 보고하도록 규칙을 정했습니다. 또 비난받지 않으려면 예외는 아니겠지. 나는 그 사람에게 계약에 대해 말하기로 했어. 사실 나는 계속 계약을 맺었고 다음 주에 새 일을 시작할 거야. 그게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구나. 그렇지. 내 일할 계획이야. 집에서 일 사이에도 집안일을 관리할 생각입니다. 그건 정상입니다. 집안일을 먼저 처리해야 하고 당신이 하게 될 일이 중요한 일이 아닐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이 그런 일인데 알겠습니다. 만약 그것이 나만큼 벌어진다면 톰이 무관심한 태도에 직면하여 대화에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고 서둘러 주제를 바꾸었다고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불만은 좀 표현해주세요. 톰, 요즘 제가 당신을 화나게 하는 일을 했나요? 거실에서 화장실로 가는 길에 저를 대하는 당신의 태도가 전보다 더 차가워진 걸 느꼈어요. 톰은 멈춰 서서 얼굴을 찌푸린 채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의 화난 얼굴을 보고 내가 그를 화나게 했는지 궁금해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잔소리는 그만하세요. 당신과 결혼하는 것은 내가 동의한 일이었습니다. 당신은 톰이 나를 놀리곤 했던 노부인을 내가 받아들인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3년차 에이지 차이로 저를 돌바른 아주머니라고 부르며 기분을 가볍게 하려고 웃어 넘겼지만 그날 그의 말투는 마치 심각한 의도가 있는 것처럼 달랐습니다. 나는 거기 서서 멍하니 톰이 마치 화장실로 걸어갔습니다. 그날 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나는 톰과 함께 잠을 잘 수 없었고 처음으로 거실 소파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여분의 가구로 인해 약간 비좁은 느낌이 들었던 방은 그날 밤 더 넓고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외로웠습니다. 아침 나는 톰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억지로 미소를 지었고 결국 내 마음의 부담을 처남에게 털어놓기로 결정했다. 갑작스런 연락에 처남이 너무 이해해 주셨고 바쁜 일정에 시간을 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자 직접 만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자고 제안하셨고 덕분에 마침 시간이 났다고 따뜻하게 답해 주셨습니다. 처남 부부를 근처의 편안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먼저 도착해서 작은 선물을 들고 초조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행복한 새 W 생활에 나의 고민을 끼어들었다는 죄책감에 시간을 빼앗긴 죄책감에 괴로워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개인적인 문제로 대화는 짧게 하고 빨리 나가야 하나 고민하다가 고개를 들자 카페 문이 열렸다. 멀리서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드는 형님이 보였다. 놀랍게도 그 뒤에 있는 여자는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내 형수 클레어가 될 내 사촌 마야? 내 형수가 클레어라는 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마야가 포옹하고 그녀는 신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남과의 운명적인 만남과 그들의 관계로 이어진 그의 진지한 추구내 처남은 마야가 내 사촌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마야와의 관계를 알고 그녀의 매력에 매료되었습니다. 우리 둘이서 자세히 보니 클레어와 마야가 얼굴 생김새를 공유하는 것 같다고 하더군요. 마야는 나보다 3살 어리고 톰과 동갑입니다. 나는 항상 학문적 열정을 추구하는 것을 즐겼기 때문에 종종 혼자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반면에 마야는 신체 활동에서 즐거움을 찾았고
서로 대조되는 성격과 관심에도 불구하고 친구들과 활기찬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우리는 어쩐지 진짜 자매처럼 깊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 강한 유대는 아마도 아버지의 오랜 우정과 함께 자란 교육의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른이 되어 어려서부터 서로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마야가 비서라는 직업에 너무 바빠서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자주 연락을 주고받으며 생활과 감정을 나누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상사의 바쁜 일정을 관리하는 그녀의 직업의 까다로운 성격 마야는 엄청나게 바빴습니다. 우리는 종종 남자친구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우리 중 누구도 그들이 실제로 형제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 놀라운 발견을 형부와 논의했을 때 그는 유머러스하게 두 분을 언급했습니다. 카페에서 우리 셋이 마실 음료를 주문하고 나서 놀란 표정이 정말 똑같다. 마야는 나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퍼붓고 하나하나 꼼꼼히 대답해 주었다. 내가 톰의 행동을 설명하기 시작했을 때 두 사람은 설명하기 어려운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형 시어머니 얼굴이 어두워지더니 톰한테서 진실을 알아내려는 게 분명하다는 듯이 휴대폰을 손에 쥔 순간 나는 형부에게 간절히 애원했어요. 톰을 만나기 전에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나의 거듭된 요청에 마야는 마지못해 직접 동의했고 우리의 대화를 지켜보던 마야는 환한 얼굴로 옆에 앉았다. 형부는 톰이 어릴 때부터 물건을 독점하려는 강한 욕망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사랑하는 책이나 장난감을 빌려주는 것을 꺼리는 것조차 좋아했습니다. 그는 마야가 그를 방해하고 말을 시작했을 때 나에게도 동일한 소유욕이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톰의 행동을 단순한 소유욕으로 일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클레어는 어떤 미래를 맞이할까요? 내가 원하는 미래를 원하시나요? 저는 톰과 예전처럼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관계를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헤어질 생각은 없지만 좋은 결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계속 인내할 의향이 있습니다. 진정한 건강한 결혼 상태로 간주되는 상황 나는 항상 다른 사람들과 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 걱정이 나를 망칠 뻔할 때까지 혼자 견디고 마침내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기 전에 내 꺼림에도 불구하고 항상 진심을 다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견해를 나에게 강요하지 않는 조언 그녀의 솔직한 말은 때때로 찌르는 듯한 느낌을 주지만 그것은 내가 회복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지도는 나의 혼란의 바다의 등대와 같았습니다. 지금 당장 힘들어하고 있다면 멀리서도 볼 수 있습니다. 형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서둘러 결정을 내리는 것도 상황을 개선하는 방법이 될 수 있어요. 클레어, 우리는 곧 짧은 여행을 떠날 계획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제 처남이 즉시 스마트폰을 꺼내서 저에게 보여줬어요. 화면에 나온 여행 계획의 세부 사항은 목적지 중 하나인 고급 호텔로 보이는 사진이었습니다. 네, 클레어 씨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좋은 시간을 갖고 싶었으니 꼭 같이 갑시다. 하지만 신혼여행은 그렇지 않을까요? 나의 망설임과 거듭된 거절에도 불구하고 나의 합류가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방해하지 않도록 톰 나와 그들을 포함한 여행은 내가 진지한 고민을 털어놓기로 결정하기 훨씬 전에 계획되었던 것이었습니다. 형님의 따뜻한 초대에 감사드립니다. 시어머니와 마야 나는 기꺼이 여행에 합류하는 것을 수락했습니다. 나는 몇 주 전에 비밀리에 내 가방을 톰이 볼 수 없는 옷장 뒤쪽에 숨겼기 때문에 톰은 여행에 대해 전혀 몰랐습니다. 집을 떠날 때 간단한 메모만 남겼습니다. 톰도 모르게 떠나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죄책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오랫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하룻밤 여행에 대한 설렘이 있었습니다. 형부는 친절하게 운전을 제안했고 내가 번갈아 가겠다는 제안에도 불구하고 그는 친절한 미소로 거절했습니다. 그 결과 미아와 나는 뒷좌석에서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신속하게 목적지 호텔에 작고 조용한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예약제 정책은 손님 수가 제한되어 있었지만 매우 정중하고 세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매력 중 하나였습니다. 마야와 함께 온천수에 몸을 담그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처음으로 심호흡을 하고 깊은 휴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집에 있는 일 때문에 계속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아 지난번에 이렇게 마음이 편했던 게 언제였는지 궁금합니다.
톰과 거리를 두면서 우리 결혼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었고, 제가 얼마나 무시당하고, 얼마나 무시당했고, 거리를 제한함으로써 나는 탐에 대한 내 감정이 희미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한 명확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미래를 함께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꼈고, 나를 덮고 있던 불확실성의 안개가 걷히고 나를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특별한 시간을 최대한 즐기겠다는 각오로 신선한 마음으로 기대하며 형부와 처남은 비교적 일찍 저녁 식사를 하고 시간을 보낸 순간을 소중히 여기기로 결심하고 호텔 메인홀로 걸어갔습니다. 저녁 식사 후 처남과 마야드는 함께 마사지 서비스를 이용하여 휴식을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초대는 받았지만 저는 거절하고 이 평화로운 순간에 내 방에서 혼자만의 고독을 감상하며 조용한 시간을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내 전화로 탐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휴대폰 아마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텐데 목소리 톤으로 보아 화가 잔뜩 난 채 전화기 건너편에 서 있는 모습이 상상이 가네요. 야, 너 지금 어디야? 나 몇 번이나 해야 해? 그냥 혼자 가지 말라고 해주세요. 직접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하지만 메모를 남겼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누구와 함께 있는지, 언제 돌아올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메모도 안 보고 허락 없이 나갔더니 내가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데 어떻게 편히 놀 수 있겠어? 미안해, 우리 결혼할 때 왜 다 허락을 받아야 해? 친구들이랑 놀자고 격려해줘서 떠나기 전에 집에 있는 모든 걸 챙겨서 아무것도 소홀히 하지 않았어. 내일 돌아올 테니 톰이 더 말하고 싶은데 냉장고에 있는 것들로 저녁을 먹어줘. 기다리지 않고 통화를 끊었어. 이번 여행에서 얻은 안도감은 확실히 처남과 마야가 사진을 보낸 뒤 대화를 나누면서 얻은 안도감이었다. 부모님 여행의 멋진 순간들 바로 연락 주셨어요. 톰과 함께 여행을 간다고 생각하는 부모님에게 대신 처남 부부와 여행을 간다고 말했고, 톰의 행동도 숨기지 않고 말했습니다. 나는 잘 듣고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부모님은 내가 내리는 모든 결정을 지지할 것이며 나의 뜻을 존중하겠다고 지지하셨다. 나는 톰의 태도에 변화가 없으면 내가 집에 돌아와서 톰과 진지하게 대화하기로 결정했다. 나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마사지를 받고 돌아온 후 이혼을 과감하게 제안하자 처남과 마야는 상황에 관계없이 나를 지지하겠다고 약속했고, 집 근처에 내려준 후 결정을 그들에게 알렸을 때 나는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왔다. 여행으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상쾌한 하루였다고 판단하고 세차를 하기로 결정하고 주차장에서 차에 다가가는데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고 가까이 다가가니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차 외관을 살펴보니 별다른 이상이 없어 탄 냄새가 났습니다. 창문을 통해 살펴보니 실내는 양호했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가 흔들리는 바람에 내 차에 불이 붙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얼어붙었습니다. 차 문을 열었는데 열쇠가 톰에게 있었어요. 계속 전화했는데 평소에는 안 받더라고요. 일하느라 바빠도 전화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전화벨이 계속 울려서 응답이 없었어요. 점차 회복됐어요.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창문을 통해 볼 수 있는 한강제 침입이나 절도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톰이 직접 불을 피우지 않았더라도 가해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눈치채지 못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의 차가 그의 소유지에 불타고 그의 음성 메일 메시지는 나에 대해 비판적이었지만 차의 손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나는 탐에 대한 강렬한 분노와 깊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고 자동 응답기가 응답하기 직전에 탐은 아무 말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직접 그에게 물었습니다. 탐이 차에 불을 붙였습니까? 눈치챘죠. 드문 일입니다. 내부 청각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탐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그의 반응은 거의 자랑스러워하는 것처럼 행동에 대한 만족감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분노를 넘어선 무언가를 느끼게 했습니다. 단지 나에게 화가 났다고 해서 왜 그렇게 잔인한 짓을 하려는 걸까요? 내 차를 태울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여행을 갔다 나를 두고 이건 내가 가족을 위해 일하는데도 혼자 행동한 것에 대한 벌이다. 어떻게 이렇게 편하게 쉴 수 있니? 나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내 차를 공격했다고 주장하고 싶다는 유혹에 빠졌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런 대화는 더 많은 갈등만 불러일으킬 거라 판단하고 침묵을 선택했고 나는 침묵을 지켰다. 톰은 아마도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나를 계속 조롱했다. 문제가 생겼어요. 톰이 이혼을 제안했을 때 그냥 이혼하면 돼요. 나는 예상치 못한 기쁨을 느꼈어요. 언제 그것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적절한 시기인지 궁금했는데 그의 갑작스러운 제안이 내 소원이 정확히 들어맞은 것처럼 느껴졌어요. 우리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혼이 우리 둘 다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인 것 같아요. 정말 괜찮으세요? 이혼의 결과를 완전히 이해하고 계시나요? 제가 수락하자 그의 목소리에는 분명히 놀랐습니다. 그가 예상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이혼에 동의할 의향이 있습니다. 내 업무 중에 이런 얘기를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끊겠습니다. 톰의 혼란을 제쳐두고 그는 내가 애원하고 사과할 거라고 기대했을 수도 있지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자동차 불탄 현장을 기록한 후 현지 유명 로펌을 방문했습니다. 평판에 걸맞은 직원들이 친절하고 제 상황에 세심하게 배려해 주었습니다. 변호사는 깊은 공감을 표하며 이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서비스를 유지하고 시댁에 등기부등본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재산분할 신청을 포함한 이혼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그런 다음 집으로 돌아와 차가 있던 부모님 집에서 임시 체류를 준비했습니다. 부모님에게 파괴 사실을 알리고 증거 사진을 보여준 소중한 선물. 평소엔 차분했던 아버지마저도 나를 넘어서는 강한 분노를 보여주었고 아버지의 분노를 목격한 나는 마침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차와 공유된 기억의 삭제는 나를 충격과 슬픔에 빠뜨렸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좋아하는 음식을 요리하며 편안한 맛을 즐기며 나 자신을 대접하는 그 순간 돌아갈 곳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나를 지켜보시며 눈물을 흘리며 식사를 하셨다. 며칠 뒤 바쁜 일상 속에서도 말 한마디 없이 조용히 가족끼리 잠을 자기로 결정했는데 뜻밖에도 시댁 식구들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내가 보낸 등기장은 완전 충격이었다. 그들에게 이상한 꿈을 꾸는 것 같은 기분을 들게 해서 이 상황에서 이혼에 대해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톰에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들로부터 반복적인 사과가 전달되었고 예상치 못한 연락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상황을 끝내고 통화를 끝냈고 시댁 식구들과 따뜻한 대화를 나눴고 다음 날 톰으로부터 또 연락이 왔고 부모님에게 꾸중을 들었나 보며 분노를 나에게 돌리려고 했다. 반대로 사과할 이유는 없다. 내가 사과할 이유가 내 부모님을 이 일에 끌어들인 건지 정확히 무슨 생각인지 지금 사과하고 용서할 수도 있겠지만 변호사가 앞으로는 직접 얘기하지 말라고 조언한 대로 바로 집으로 와주세요. 탐이 나에게 여러 번 연락을 시도하고 내가 단지 감정적이라고 말한 후 내가 전화를 끊었다는 사실은 그 행동이 농담으로 의도된 행동이었습니다. 탐이 나에게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나는 고의적으로 모두 무시했습니다. 제가 변호사에게 맡긴 다음 단계는 이혼 협상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톰은 협상을 통해 이혼할 의사도 없었고 조정 이혼에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협상회의에 참석했지만 이를 비난의 기회로 삼았고 건설적인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비난하다 처음에는 탐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경우 중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고려했지만 탐이 회개할 기미가 없고 자신의 행동을 인지해야 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변호사에게 몇 달 후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소송이 접수되었습니다. 음성 녹음, 톰의 과거 행동 일기, 진술 등의 증거를 바탕으로 나의 이혼 청원을 승인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변호사의 평가에 따르면 재판은 상대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이혼이 공식적으로 확정된 후 클레어에게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킬 수 없다는 그의 부모로부터 엄격한 훈계를 받았습니다. 톰이 나에게 지급한 보상은 소송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톰이 자신의 저축을 내 저축에 의존해 왔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사치가 내 차를 불태웠고 우리의 공유 자산을 허락 없이 훼손했습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보상 클라이밍에 포함시켰습니다.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은 금액에 직면하여 지불을 단호하게 요구했습니다.
톰은 보상을 지불하지 않기 위해 겁을 먹었을 것입니다. 재혼하면 의무가 면제될 줄 알고 충격적인 전략 친정에 갑자기 나타나 화해 제안 계속 인터폰 누르고 큰 소리로 사과했다. 내가 틀렸다는 말을 하기 전에 미안해. 인터콤 부모님은 이웃을 방해할까 걱정하다가 마침내 그 사람을 우리 거실로 들여보내 주셨어요. 클레어 다 내 잘못이에요. 내가 당신을 너무 많이 힘들게 했으니 지금 말하는 게 진심인가요? 정말 후회하는 겁니까? 예, 진심으로 시작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처음부터 성실해 보였지만 진심으로 반성하기보다는 대상을 회피하려는 게 진심인 줄 알았습니다. 다시 동거를 시작할 생각은 없습니다. 자립하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합니다. 매일매일 불친절한 말을 참으며 다시 부부 생활을 하고 싶지 않아서 내 응원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어른이 되어도 여전히 부모님 집에 의지하고 있는 거 부끄럽지 않나요? 내가 직접 사과할게요, 부모님. 양해 부탁드립니다. 나는 그에게 내 현재 직업 상황을 다시 설명했습니다. 나는 부동산 중개인 및 감정사 자격증을 가지고 부동산 분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가 성공하여 현재 연소득 20만 달러를 벌고 있습니다. 재택근무를 하면서 부모님의 지원을 받으며 나도 상세한 설명을 듣고 살림살이도 하고 있다. 톰은 내가 그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의 말문이 막히고 입을 벌리고 다물었다. 톰은 눈에 띄게 변했다. 화를 내며 얼굴에 핏줄이 터지고 맹렬하게 달려드는 당신이 지금 이렇게 많은 돈을 벌고 있는 것은 나 때문이다. 그 사람의 무리한 요구에 그 사람을 보낼 방법을 절실히 고민했다. 빨리 돌아와 그래요. 당신이 집에 거의 돈을 기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일을 해야 했고 그렇게 해서 지금의 직업을 얻었습니다. 그 점에 감사합니다. 나 없이는 당신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그건 혼자서는 안 돼요. 난 들을 필요가 없어요. 집안일 하소연하고 언제든지 나갈 수 있어. 너 없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 뭐라고 했어? 나를 비우는 거야. 그렇게 거침없는 태도는 정말 화가 날 거야. 톰은 화를 내며 일어나 소리를 질렀다. 과거의 그런 순간들은 두려움 때문에 즉시 사과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님 집에서 시간을 보낸 후에 나는 정신적 평정을 되찾았고 톰이 무슨 말을 하려고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분노에 방해받지 않았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마야가 있었다. 마야는 톰이 나에게 왔을 때 즉시 부모님께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마야는 톰이 전화로 고함치는 것을 듣고 달려왔다. 마야와 톰 사이에는 긴장된 분위기가 감돌았다. 거기에서 불꽃이 튀고 서로를 노려보며 마야, 이게 우리 둘 사이의 문제였나요? 제발 떠나주세요. 그는 그녀를 상황에서 제외시키려고 했지만 마야는 침착하면서도 단호하게 당신이 여기가 당신의 영토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당신이 잊었을 수도 있다고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클레어의 사촌이자 당신의 형수 사촌입니다. 정확히는 클레어를 통해 당신에 대해 다 알아요. 이제 좀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할 때가 된 것 아닌가요? 목소리를 높이지 마세요. 여자가 그렇게 오만하게 말하는 걸 참을 수가 없어요. 탐은 그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마이어에게 소리쳤습니다. 마이어는 동요하지 않고 침착하게 반응했습니다. 나는 내 조언이 당신을 반성하게 해주기를 바랐지만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그것은 당신의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닙니다. 나는 항상 노력해왔습니다. 좋은 남편이 되세요. 이혼을 원하는 것은 모두 클레어의 잘못입니다. 남자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여자 클레어는 반성해야 합니다. 톰은 계속해서 나를 비난했습니다. 그의 말은 그가 여자에 대해 얼마나 무관심한지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마야는 그의 태도에 깊은 한숨을 쉬며 부드럽게 이야기했습니다. 문을 향해 아빠 톰은 문 앞에 누가 있는지 보자마자 할 말을 잃고 얼어붙었다. 마야가 아빠라고 부른 그 사람은 내 삼촌이었고 놀랍게도 톰이 일하던 회사의 CEO였다. 최근에 이 사실을 알고 놀랐지만 삼촌이 보여주었다. 차별 없이 마야와 나에 대한 깊은 애정이던 삼촌의 친근한 미소는 사라지고 대통령 전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분노가 사라졌습니다. 당신은 왜 여기 있는 걸까요? 사실 이 집은 제 동생의 집인가요? 제가 친척 집을 방문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톰은 완전히 이런 차분한 반응에 할 말을 잃은 톰은 나와 삼촌과의 관계를 깨닫는 순간
그의 안색이 창백해졌습니다. 대기업에서의 그의 지위는 그에게 자부심의 원천이었고 더 이상 삼촌을 화나게 하지 않았으며 그는 재빨리 말투를 바꾸고 나를 칭찬했습니다. 클레어가 대통령과 관련이 있다는 걸 전혀 몰랐어. 너희 둘 다 그렇게 지적인 얼굴을 가지고 있어. 뭔가 특별한 걸 느꼈어. 이미 나를 알고 있던 삼촌에게 아첨하는 말과 마야의 상황이 그의 마음에 닿지 않았어. 그의 눈썹 사이의 깊은 고랑이 더욱 뚜렷해졌고 톰은 그것을 잊어버렸어. 마야를 형수로 모시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앞으로도 가족처럼 잘 대해주세요. 그런데 그 순간 삼촌이 톰의 말을 끊고 엄한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탐, 우리 회사의 대표 영업사원으로서 당신의 태도에 정말 실망했습니다.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즉시 회사 내에서 당신의 미래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탐은 이 대화 후에 집으로 가십시오. 탐은 마침내 자신의 상황을 이해했고 그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탐은 나와 다시 만나는 것과 그의 일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다음 날 마이어의 부름을 받은 그의 형제에 의해 데리고 나갔습니다. 탐이 그를 바쁜 영업부서에서 옮기는 것과 관련하여 빠른 인사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조용한 내부 위치에서 고객에 대한 그의 냉담한 태도는 오랫동안 고위 경영진에게 보고되었지만 그는 직접적인 징계 조치를 방지하기 위해 이를 교묘하게 상사에게 숨겼습니다. 그러나 클레어와 마이어 여성에 대한 그의 비하적인 발언이 그의 전근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의 행동과 업무 관련 진술은 상사로부터 삼촌에게 자세히 보고되었고 삼촌에게도 탐이 동료들과 거리를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에서 여러 가지 지시를 받았다는 사실이 전달되었습니다. 탐은 삼촌의 설명대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업무를 계속했습니다. 톰의 끈질긴 화해 시도는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너뿐이라는 말을 계속했고 나는 마침내 그의 끈기에 지쳤다. 마침내 변호사와 상담한 후 전화나 편지를 통한 연락을 중단하라는 금지 명령이 내려졌고 톰의 압력은 갑자기 멈췄다. 부모님 집에 오래 머물렀고 톰이 표면적으로 진정되었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부모님과 삼촌과 논의한 후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탐의 반대에 의해 이제 탐의 제지 없이는 충분히 가능했고 더 이상 그의 반응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집과 직장 모두 역할을 할 이상적인 위치의 부동산을 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어려웠고 현재로서는 힘들었지만 그로 인해 얻은 만족감과 기쁨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컸습니다. 예전 시댁과의 인연은 여전히 남아있었고 사실 미아와 전처남은 저의 새로운 시작 클레어의 미래 파트너가 반드시 합격할 것을 축하하기 위해 기념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엄격한 인터뷰 과정을 거쳐 그들의 예상치 못한 열정에 나는 지금 당장 로맨스에 대한 계획은 없다고 설명하면서 가벼운 웃음으로 화답했다. 나는 일에 대한 열정과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가족 친구들과 나를 지지해준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표하고 있다. 나는 계속해서 일과 사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충실한 삶을 살기를 희망합니다. 고인이 재산을 모두 장남조지에게 물려준 유언장에 따라 유언장 내용을 처음 들었을 때 모든 것이 나에게로 갔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조지와 그의 아내 린다는 잠시 할 말을 잃었지만 곧 웃음을 참지 못하고 나에게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습니다. 메리, 당신은 아버지를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뒀는데 단 한 푼도 얻지 못하니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정말 결국 시아버지께서 당신을 그저 재미없는 사람으로 보신 것 같은데요. 직업도 없고 돈도 없고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불쌍한지 이제 가족의 사랑마저도 사라져버린 삶이군요. 형의 냉담한 말에도 불구하고 나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언을 깊이 존중하며 감정을 억누르고 유언장에 기재된 대로 상속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나 상속과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알려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약간의 빚이 있었고 상속을 통해 귀하도 이 빚을 떠맡게 될 것입니다. 이의가 있는 경우 귀하는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는 상속과 관련된 부채를 자세히 설명하는 문서를 내에게 넘겨주는 것에 대해 신중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남동생 내외, 그러나 내 남동생 내외는 전혀 듣지 않는 듯 웃으며 이야기를 일축했다.
엄한 아버지가 남긴 빚이라면 그 정도는 아닐 테니 우리에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는 쉽게 갚을 것이다. 상속재산 서류만 봐도 형이 나한테 집까지 포함한 모든 재산이 다 우리한테 오니까 더 냉랭한 말로 나한테 돌아오자마자 상속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곧바로 선언했으니까 빨리 짐 싸서 나가야 해. 나는 가능한 한 내 동생의 지시에 따라 짐을 싸고 어린 시절부터 친숙했던 집을 떠났습니다. 내 이름은 메리입니다. 우리는 부모님 4명의 가족이었습니다. 내 형제와 저는 아버지는 여행 중에 매우 진지하고 꾸준한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어머니는 아버지와 달리 화려한 것을 선호하고 사치스럽게 소비하는 습관이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와 달리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고가의 장신구를 허락 없이 사곤 했고 아버지한테 혼나는 일도 적지 않았습니다. 남자들이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겠지만 아름다운 건 여자의 본성. 메리 엄마 심정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액세서리를 고르게요. 저스트 포유. 엄마가 방금 사온 액세서리를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솔직히 난 그렇지 않아요. 내 대답을 듣고 관심이 생겼다고 내 동생 조지가 놀랐다. 다이아몬드를 봐도 왕이라는 느낌이 전혀 안 든다는 거야. 여자로서 뭔가 이상한 게 틀림없어. 어쨌든 화려한 액세서리는 너처럼 평범한 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않을 거라는 건 사실이야. 어쨌든 우리 의견에 동의해. 어머니의 의견. 내 동생 조지도 나와 아버지 메리가 채택한 평범하고 진지한 삶의 방식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겉모습의 화려함에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일에 성실하게 임하는 당신은 괜찮습니다. 아버지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힘을 얻은 쟤는 그 자체입니다. 나는 공무원이라는 오랜 꿈을 이루기로 결심했습니다. 조롱하는 말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라는 직업의 매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부정적인 목소리를 힘으로 바꾸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붙잡고 오랜 노력 끝에 공부에 힘써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취직하면서 기쁨을 함께 나눈 첫 번째이자 유일한 사람은 아버지. 메리 축하합니다. 합격. 그렇게 즐거운 순간에도 당신의 노력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어머니와 형제는 경시적인 말로 따뜻한 분위기를 꺾었습니다. 조어지와 같은 무역회사에서의 화려한 경력은 당신과 우리 모두에게 거래가 될 것입니다. 엄마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공부는 메리가 할 수 있는 전부이므로 공무원으로서의 평범한 길은 아마도 그녀에게 가장 좋은 것일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재미없는 삶을 자기가 선택한 게 틀림없어 정말 실망스럽다. 엄마와 딸로서 함께 패셔너블한 쇼핑을 즐기는 꿈을 꿨는데 왜 내 딸이 결혼을 생각하면 아빠를 따라야 할 그토록 흥미로운 방향으로 가야만 했을까? 그런 대화를 조용히 듣고 계시던 아버지가 근본적인 잘못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는 반성하지 않고 그 장면을 슬프게 바라보기만 했으나 아버지의 행동에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최선을 다해 반응하는 방법은 감정을 추스르고 반론을 제기해도 그들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잘 이해했습니다. 오히려 아버지는 우리 가족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어머니의 과도한 지출을 억제하기 위해 매일 애쓰셨고 또한 형제가 그러지 않도록 노력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아버지에게 조언하셨던 것과 같은 무분별한 경제 습관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아버지의 간절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어느 날 아버지가 린다라는 여자를 집에 데려온 이후로 점차 아버지를 새 사람으로 대하고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에게 소개하려고 데이트 중이었어.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은 린다야.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접수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결혼을 심각하게 고려 중이야. 아, 무역회사에서 접수원으로 일하고 있어? 얼마나 화려해. 그리고 매력적이죠. 맞아요. 결국 여자는 매력적이어야 해요. 마침내 이 집에 매력적인 여자가 나타난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정말 아무리 노력해도 나 혼자서는 린더가 선택한 집에 충분한 매력을 가져올 수 없었습니다. 조지, 드디어 그게 가능할 것 같으니 내 남동생과 어머니는 가끔 나를 곁눈질하면서 아낌없이 린다의 미모와 매력을 아낌없이 칭찬해줬어. 오늘 이 모든 것을 사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멋진 시간을 보내줘서 정말 고마워요. 노노 기쁘다. 딸과 함께 즐거운 쇼핑을 하는 것이 오랜 꿈이었는데 내 아이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나도 기쁘다. 엄마와 린다는 여행 중에 고급 브랜드 매장을 자주 오가며 반짝이는 눈으로 쇼핑을 했다.
쇼핑을 하다가 엄마는 나에 대한 불만과 불편함을 토로하는 것 같았고, 아빠의 검소하고 소박한 생활 방식은 엄마와 남동생의 행동에 영향을 받아 린다가 나를 내려다보는 시각이 점차 바뀌기 시작했다. 패션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쇼핑을 즐기지만 무엇이 당신을 매일 행복하게 만드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조지의 여동생이 그렇게 평범하고 무관심할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서 큰 성취감을 느끼고 호화로운 생활 방식 없이도 완전히 만족합니다. 지루한 대답 더 신나고 재미있는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형수였으면 좋았을 텐데 조지와 시어머니가 너무 기뻐서 사치품을 챙겨주니 너무 평범해서 좀 아쉽네요. 그리고 재미없는 처제와 엄격한 시아버지 때문에 특히 조지와 린다가 어머니가 그들의 기대를 계속 충족시켜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에 가족 내 분열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들은 쇼핑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지원도 어머니에게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상적인 비용도 이번 달에도 예산이 부족해요. 조금 도와주실 수 있나요? 물론 좋아하는 일을 할 때 돈을 아껴서는 안 됩니다. 즐거움을 제한하는 삶을 사는 것은 그저 그렇습니다. 재미없게도 아버지는 남동생과 처의 부주의한 재정관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재정 지원을 반대했지만 어머니는 아버지의 뜻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아낌없이 지원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집에서 경찰의 긴급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쇼핑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급히 병원에 갔으나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중에 도착한 조지와 린다는 예상치 못한 사건에 확연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엄마에게 금전적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에 시어머니께 명품 가방을 사주실 기회도 놓쳤고 분명 두 사람은 애도보다 금전적 혜택을 잃을 것을 더 걱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죽음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의 한마디도 없이 형부부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자주 집에 오셨음에도 장례 준비를 나와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태도를 취했고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부터 방문이 거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와 나뿐이었고 조용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살았지만 어머니를 잃은 깊은 슬픔 속에서 오래가지 못했으며 아버지의 건강도 볼 수 없었습니다. 급속도로 악화되어 병원에 데려갔더니 말기암 판정을 받고 오랜만에 동생에게 연락해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렸는데 반응이 너무 무관심해서 어쩌려고 하는 건지 그래서 아빠가 말기암으로 죽을 운명이라면 걱정해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테니 아빠가 알뜰하게 살았으니 우리도 받아들여야지 최소한 돈은 아끼지 않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형의 무자비한 대답에 나는 그를 의지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메리를 돌보는데 전념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으로는 자신의 삶이 있습니다. 마침내 얻은 직업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록 잠시라도 일을 계속하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더라도 미래를 위해 투자하길 바랍니다.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당신이 최대한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된 기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건강과 마음의 평안이 훨씬 더 중요했고 아버지를 보살피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의 최우선 순위였던 병이 진행되었고 오랜 투병 끝에 아버지는 깊은 슬픔을 안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 준비와 후속 절차로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형과 저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변호사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린다도 동행하여 그곳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것은 유언장에 따라 변호사의 소유였습니다. 고인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큰아들 조지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유언장 내용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이 내 것이 됩니다. 조지와 린다는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지만 이내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습니다. 내 존재를 비웃으려면 메리야, 내가 아빠를 돌보느라 직장을 그만뒀는데 한 푼도 못 받는 건 정말 불행한 일이지 않나. 결국 시아버지가 너를 그저 아저씨로 본 것 같구나. 재미없는 사람. 누군가의 가혹한 말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불쌍한가. 나는 아버지의 유언을 존중하여 유언에 따라 상속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당신 아버지가 이전에 빚이 남아있던 상속과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알려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는 세상을 떠났고 상속으로 인해 이의가 있는 경우 귀하는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으므로 이 부채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변호사는 상속과 관련된 부채를 자세히 설명하는 문서를 형과 그의 형제에게 넘겨주는 것에 대해 신중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그러나 형과 아내는 전혀 듣지 않는 듯 웃으며 이야기를 일축했습니다. 엄한 아버지가 남긴 빚이라면 별 문제가 아니니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상속 재산으로 쉽게 갚겠습니다. 서류만 봐도 형 부부가 나한테 집도 포함해서 모든 재산이 다 우리 손에 들어오니까 나한테는 더 냉랭한 말을 한 직후에 상속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단언한 것뿐이니 짐을 싸서 그대로 떠나라는 것뿐이다. 형의 지시에 따라 최대한 빨리 이해했습니다. 나는 짐을 싸고 몇 년 동안 살던 집을 떠났습니다. 며칠 뒤 갑자기 형이 집에 들어가자마자 집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조지와 린다가 나에게 거친 말을 했습니다. 잠깐만요. 집에 있던 다이아몬드로 무엇을 했습니까? 목걸이와 반지를 정확히 어디에 숨겼습니까? 그들은 화난 질문에도 불구하고 모두 여기에 있어야 했습니다.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모든 보석을 가져갔고 집에 남아있던 귀금속들 어떻게 할 수 있어? 혼자서 그런 짓을 하려니 도둑인 것 같아. 형이 지시한 대로 물건을 다 챙겨 집에서 나가라고 해서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정확히 말한 대로 했어요. 우리 집에 있는 물건을 모두 가져가라고 한 기억이 없습니다. 개인 소지품을 가져가라고 한 그 보석류는 모두 내 것인데 원래는 엄마의 것이었고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는 아빠가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빠의 재산은 모두 내 것이지만 그 귀중한 메달은 모두 아빠가 살아계실 때 선물로 받았습니다. 아빠가 살아계실 때 선물 이런 상황에 직면하자 조지는 눈살을 찌푸리며 잠깐만요. 집 자체는 가치가 없어요. 그리고 아빠가 저축한 돈도 별로 없고 유산을 물려받은 모든 보석을 팔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겠지만 예를 들어 다이아몬드를 팔아서 수입을 기대할 수 없다면 아빠가 조지에게 남긴 빚을 서둘러 갚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가 그들에게 준 부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동생은 문서를 읽으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명시된 금액이 현금으로 지불하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을 훨씬 초과한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들이 집을 물려주거나 팔 수 있는 모든 것은 우리가 막대한 빚을 물려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속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부채만 남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동요를 숨길 수 없어 상속을 포기할 것입니다. 나는 내 형제 조지에게 또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쩌면 아빠가 저축한 돈을 뭔가 사는데 쓸 수도 있겠네요. 사실 린더는 또 다른 값비싼 디자이너 브랜드 가방을 원해서 어제 제가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고 그것을 사러 나갔습니다. 그러면 상속을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이미 돈의 일부를 썼기 때문입니다. 고인이 법적으로 남긴 유산은 상속인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간주되며 현 시점에서 법적으로 포기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우리가 엄청난 빚을 지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말 터무니없는 일이죠. 메리, 당신은 같은 가족의 일원이에요. 그래서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은 건 나한테 빚을 지게 해서 그런 억울함이 어디 있단 말인가? 아빠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은 뭐였는지 아빠 병을 알고도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는데 욕설은 그만둬라. 아빠를 탓할 자격은 없다. 아빠가 빚을 지고 아이를 두고 가는 건 최악의 괴롭힘일 뿐이야.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엄마가 아빠보다 오래 살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정말 이해가 안 가네요. 아빠는 항상 미래를 걱정했어요. 그리고 그 빚은 아빠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엄마의 빚이 남긴 빚을 물려받았을 뿐인데 엄마는 항상 돈을 너무 아낌없이 썼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는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너와 린다의 무분별한 소비 습관. 엄마가 돈을 마음껏 주거나 달라고 하면 뭐든 사주는 것을 강력히 반대하지만 엄마는 아빠의 경고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하였는데 엄마는 아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돈을 마련할 수 있었는가? 엄마가 가진 돈은 다 빌린 것이야말로 빚이다. 아빠, 궁극적으로 상속은 불가능하므로 이 부채 상황이 본질적으로 우리가 빌린 것인데도 갚을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빠는 그런 의존성을 끊기 위해 당신에게
빚을 포함하여 더 이네리턴스를 떠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 말에 조지와 린다는 말문이 막히고 그 책임에 대해 재빨리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 값비싼 브랜드 가방을 원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렇게 많은 빚을 짊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조지의 가족이 그 막대한 빚의 상당 부분은 사실 당신의 사치 때문입니다. 제 아내가 재정을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생활비를 요구하고 가게 재정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문제를 악화시킵니다. 진짜 문제는 당신이 매일 밤 술을 마시러 나가는 것입니다. 돈 나한테 비난을 퍼붓고 도망치려고 하지마. 무슨 소리야. 나는 당신이 나에게 경제적 자유를 제공할 것이라고 믿고 결혼했다. 그들의 결혼 분쟁을 보면서 당신을 선택한 것은 내 실수였다. 나는 깊이 느꼈다. 하지만 부부로서의 애정마저 사라진 상속으로 인해 빚에 직면하게 된 부부는 궁지에 몰리자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고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쇼핑하는 악순환에 빠져 관계를 이어가면서도 빚은 날로 부풀어 올랐다. 금전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이혼이나 별거를 선택할 수 없는 날이 갈수록 추워졌고 조지의 금전적인 문제는 직장에서도 널리 알려졌고 계속해서 외모를 중시하는 그에 대한 인식은 점차 냉랭하게 변해갔다. 이 상황이 계속되면 직장 평판이 하락할 것입니다. 조어지의 직장 승진 전망은 그와 빚을 갚을 수 있는 희망에서 더욱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내 미래에 대해 깊이 고민한 후에 나는 기분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직위에 다시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귀한 선물로 인해 직접적인 생활고가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일하는 것이 나에게 더 적합하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공부를 시작하여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고 전직에 복귀할 수 있게 되자 합격하였습니다. 정말 따뜻한 마음들. 비록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 번 이직을 하게 되었지만 동료들은 나의 지난 행동을 너그럽게 받아들였고 성실하고 헌신적인 태도와 무엇보다 가족에 대한 깊은 사랑이 큰 매력이었습니다. 동료들은 나의 복귀를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부모님을 잃고 형과 멀어지는 그 중에 진심으로 나를 지지해 준 것은 바로 이 동료들이었다. 톰이라는 남자는 나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었고 아버지를 연상케 하는 차분함과 성실함을 갖고 있었고 내가 아버지에 대해 말할 때마다 항상 들어주었다. 톰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내가 완전히 다시 일어설 때까지 계속해서 인내심을 갖고 나를 지지했고 내가 마침내 미소를 되찾았을 때 그는 아빠에게 정식으로 프러포즈했습니다. 우리 결혼해요. 내가 선택한 사람은 당신이 꼭 가질 사람이에요. 진지하고 성실한 분이 살아계셨다면 마음에 들었으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번 봄 아버지의 무덤에서 결혼식을 올릴 예정입니다. 톰과 나는 깊은 존경심으로 손을 잡고 아버지께 신부 예식을 보여드릴 수는 없었지만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이제 곧 시작되는 우리의 새로운 삶 어딘가에서 아버지가 우리를 진심으로 기뻐하고 계시리라 확신합니다. 연말이 다가오는 어느 날 톰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아버지와 함께 소중한 추억을 늘 간직하고 싶습니다. 아들 마나의 20세 딸에 대한 당황한 전화. 당장 우리 집으로 와주라. 야. 이 말을 듣고 나는 차를 타고 한동안 가보지 못한 아들 집으로 달려갔다. 콘크리트 위에 할머니 입구 계단에 앉은 손녀 올리비아 교복 입고 무릎 껴안고 추워 보여. 무슨 일이야. 밖에서 뭐하고 이렇게 얇은 옷은. 엄마 아빠는 어디 계시냐. 누나랑 해외여행 간다고 하네. 어쨌든 차에 타라. 추워 서둘러 올리비아를 차에 태우고 우선 근처 카페로 가서 따뜻한 음료수를 사주러 집에 돌아왔을 때 안나도 합류했고 그 이야기를 그녀의 귀에서 들었다. 전체 이야기. 내 아들과 그의 아내가 한 일에 대해 분노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나에게 의존했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도와야 했습니다. 당신은 그 집의 열쇠를 가지고 있나요? 안나. 그래 그럼 가자. 그리고 중요한 것만 가져가세요. 알았어요. 뭐예요? 할 거예요. 할머니. 나 조용히 웃었어요. 더 이상 그 집은 필요 없어요. 제 이름은 엠마 톰슨이에요. 저는 2년 전에 남편을 잃은 이후로 64세입니다. 저는 혼자 살고 있지만 매일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40년 전 남편이 남긴 것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는 시골의 전통적인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가족과 결혼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통근거리에 있는 도심에 있는 집이 이 큰 집을 관리하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철로 남편과 저는 대학교 동창이었고 졸업 후 바로 결혼했습니다.
낯선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서 저와 같은 학생이었던 남편이 갑자기 아들 대접을 받는 것을 보니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남편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저명한 가문의 후계자가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당시 시어머니는 제 남편이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도록 하는 방법을 저에게 철저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답답하다. 지금도 주위에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나는 집안의 땅과 집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어느 정도 존경을 받고 있다. 도심에서 시골로 이사 온 저를 당시에는 사람들이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저를 혹독하게 훈련시켰던 것 같아요.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낳고 아들 낳으면 후계자가 생긴다는 것 장모님도 포함해서 모두가 기뻐했는데 아들 낳고 건강이 나빠지고 부부관계도 악화되어 결국 아이 하나만 낳게 되어서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아들이 결혼하고 시댁과 남편이 모두 떠나고 이 집과 땅을 지키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다. 나는 이 큰 집을 유지할 만큼 충분한 수입이 있고 일하지 않고도 편안하게 살 수 있다. 물론 그것을 유지하려면 어느 정도의 지식과 인력 활용은 있었지만 시어머니가 권유하는 습관을 매일 꾸준히 읽어왔고 그 덕분에 대학 졸업 이후부터 친척들과 가족들에게 속지 않고 해낼 수 있었다. 이 나이에도 오고 가는 동료들도 배워야 할 것이 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그토록 부지런히 관리해야 했던 이유 중 하나가 남편의 뜻으로 전 재산을 나에게 물려준 이유는 우리 아들 타일러 때문이었다고 생각한다. 성격 일반적으로 그의 재산은 나와 그의 배우자와 우리 아들 타일러에게 균등하게 분배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남편은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남편은 죽기 몇 년 전에 말하면서 절반이라도 그에게 남겨두면 지금 집은 남편의 유언장은 타일러의 성격이 좋아질지 제가 판단해 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당시 타일러는 10년 동안 함께 해온 아내 나오미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 지 불과 6개월 만에 타일러가 두 번째 아내를 자신의 삶에 맞이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건강이 좋지 않았던 남편과 동거하던 여자와 결혼했는데 건강이 좋지 않았던 남편은 그 전까지는 잘 지내는 것 같았는데 우리 아들이 한 행동이 남편의 상태를 악화시켰는지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타일러는 잘 자랐고 우리는 그가 건강해서 기뻤습니다. 결혼도 할 수 있지만 외아들이고 게다가 우리가 그를 너무 망쳤을 수도 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온 가족의 잘못이었다. 그의 성적은 괜찮았기 때문에 비교적 유명한 고등학교를 나왔다. 그 안에 있는 유너티 유니버서티에서 그는 도심에 있는 대학을 목표로 삼을 수도 있었지만 현지에 머물고 싶었습니다. 그는 성공적으로 졸업하고 우리가 아는 회사에 취직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현지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그때 타일러가 자신의 집을 짓고 독립하고 싶다고 해서 우리가 소유한 땅에 집을 지었습니다. 타일러와 그의 아내 나오미는 매우 행복하게 함께 살았지만 딸 올리비아 나오미의 건강이 악화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의사에게 나는 내 과거를 기억하고 나오미를 최대한 지지해 주었다. 나오미의 생모가 방문했고 어떻게든 가사 도우미도 마련했다. 나오미는 가까스로 건강을 회복했지만 약 10년 후 그들은 그녀가 암을 되돌아보는 나오미는 매우 인내심이 강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건강 문제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최대한 참았으며 올리비아가 나오미가 세상을 떠난 것을 붙잡고 있을 때 암이 발견될 당시에는 암이 너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 어린 나이에 나는 여러모로 슬펐습니다. 주로 나오미를 내 딸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 또한 내 손녀 올리비아를 너무나 사랑하지만 그녀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또한 내가 슬픔에 빠진 또 다른 주요 이유는 타일러가 나오미가 치료를 받는 동안 이미 불륜을 시작했기 때문에 나오미를 거의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타일러는 나오미가 죽은 지 6개월 이내에 재혼했습니다. 새 아내 줄리는 원래 바에서 일하던 여자였습니다. 타일러가 자주 다녔던 바에서 더 놀랐던 점은 그들이 5년 넘게 연애 중이던 나오미의 일기장에는 타일러가 집에 돌아오지 않았던 날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녀는 이혼의 증거로 썼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세상을 떠난 이후로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새 아내 줄리는 나오미보다 2살 연상입니다. 나오미와 타일러가 올리비아보다 6살 많은 딸 안나를 데리고 오기 위해 과감하게 준비한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물론 나는 이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나오미를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아픈 아내를 방문할 생각도 하지 않고 빨리 재혼했습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 무자비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타일러가 뻔뻔하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당신과 아빠가 정해놓은 중매로 결혼했어요. 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나요? 나와 나오미는 나오미가 병이 나기도 전에 나오미가 병이 났을 뿐입니다. 상속인을 낳고 아내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결혼할 이유가 무엇인가. 침대에서 남편에게 부양도 할 수 없는 여자 나는 다른 곳에서 해방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이 말을 하기 전에도 내 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타일러가 나오미에게 부름을 받았다고 이미 생각했는데 이 말이 너무 잔인했어요. 타일러가 어떻게 그렇게 냉담한 사람으로 변할 수 있었는지 자책했어요. 우리가 외동아이로서 그를 너무 버릇없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남편과 나 모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사례를 생각할 수 있었고, 그는 명문가의 외아들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그에게 옳고 그름의 차이를 가르쳤다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모든 사람들로부터 응석을 받았습니다. 내가 한동안 아들과 그의 새 아내의 집을 방문하는 것을 피했다는 생각은 남편이 지나가고 정말로 바쁘기 때문에 그들이 기껏해야 추수감사절이나 새해에 집에 오는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내 실수였습니다. 올해는 12월에도 기온 변화가 심해서 조금 활동하면 땀을 흘리는 따뜻한 날이 있다가 갑자기 찬바람과 함께 매서운 추위가 우리 또래에겐 힘든 날이었습니다. 바쁜 시기에 각종 제보를 처리하던 중 갑자기 제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는데 혹시 모르는 번호였을지 모르지만 제 개인 휴대폰이라 아는 사람이어야 하기에 변명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나야 너 올리비아 할머니야. 발신자는 젊은 여자여서 올리비아 할머니 네 저예요. 그리고 당신은 누구일지 갑자기 전화해서 미안해요. 제 이름은 애나 줄리 딸이에요. 왜 그 사람이 저한테 연락하겠어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주변 소음을 피해 바로 우리 집으로 와주실 수 있나요? 그녀는 어딘가 북적거리는 것 같았는데 도대체 왜 제 전화를 믿기 어려울지 알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이유는 나중에 설명할게요. 안나가 전화를 끊어서 미안해요. 벼락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다행히 시간이 좀 있어서 서둘러 밖으로 차를 몰고 갔더니 찬바람이 뺨을 스치는데 정말 기온이 너무 높았어요. 그 점을 염두에 두고 한동안 방문하지 않았던 아들의 집으로 차를 몰고 가서 아들 집에 도착해 진입로에 주차했는데 이미 차 2대가 와 있었습니다. 타일러가 집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차에서 내려 입구로 향하는 올리비아 할머니. 당황해서 달려가는 올리비아는 교복을 입고 콘크리트 계단에 앉아 무릎을 껴안고 추워 보이고 무슨 일인지 밖에서 뭐하고 게다가 야른 옷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너희 엄마 아빠가 누나랑 해외여행을 간다고 하는데 난 그 말을 들으니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 어차피 차에 타라 넌 얼어붙을 것 같아 서둘러 올리비아를 차에 태워놓고 먼저 숙소로 향했다. 근처 카페에서 따뜻한 음료 사주려고 엄청 추웠는데 손을 따뜻하게 데워준 뒤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고 천천히 마셨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당장 알고 싶었지만 지금은 일단 무사히 집에 돌아가는 게 우선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올리비아를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올리비아가 방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따뜻한 차와 간식을 준비하라고 가정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올리비아는 그런 그녀의 따뜻함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마음이 좀 편해졌습니다. 할머니의 반응은 내가 기억하는 것보다 더 어려 보이게 만들었다. 비록 그녀가 14살의 한창 사춘기였을 텐데. 올리비아 자세히 살펴보면 이게 뭐야? 여기 올리비아 손에 갈라진 상처가 있는 걸 봤어요. 어렸을 때 그런 일이 자주 났는데 요즘은 많이 보이진 않네요. 이게 작년에 시작됐는데 엄청 아픈 것 같아요. 크림 바르나요? 아니 크림이 없나 봐요. 뜨거운 물로 설거지하고 빨래하는 것. 그리고 목욕하는 것도 최근에 가사 도우미가 안 오는 것 같은데 아빠가 너무 비싸서 가사도 그만두게 해서 계속 해왔는데 너희 엄마 줄리는 어떻게? 그 사람은 항상 바쁘고
아빠는 손이 거칠어지는 걸 좋아하지 않아 내 여동생 올리비아 말을 막았어. 바로 내가 그 여자라고 부르라고 하던 말이야. 올리비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아빠가 집 밖에서 그렇게 부르라고 했어. 난 애나라고 부르는 게 더 좋아. 알겠어. 그럼 주저하지 말고 그렇게 전화해. 알았어. 줄리도 우리 엄마가 아니야 마님이라고 부르라고 했는데 안 전화하면 맞을 거야. 올리비아가 말했어.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내가 방문을 중단한 이후로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올리비아가 받은 케이크의 절반을 먹은 뒤 갑자기 뭔가 생각나서 소리쳤다. 아, 그녀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스마트폰 주머니에서 초등학생이 할 법한 그런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올리비아가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입력하고 있었는데 무슨 일인지 안나가 당신이 오면 연락하라고 했어요. 그 소녀 안나가 저에게 이 스마트폰을 사준 사람이에요. 당신이 갖고 있던 스마트폰은 어때요? 아빠가 재혼하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누구한테 하나 갖기엔 너무 이르다는 말을 들었고 줄리 아빠는 그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올리비아는 극적으로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아빠는 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얼굴을 찡그린다. 내가 친구들과 한동안 연락이 안 되니까 안나가 최신 기종이 아니라고 이 휴대폰을 사주면서 미안해서 절대 못 찾으라고 했어. 안 찾았는지 확인하라고 했어. 응. 줄리가 이전 전화기를 가져간 줄리 안나 할머니가 방금 공항에서 가던 중이라고 대답했어요. 그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갔다고 생각했는데 가는 척했지만 길을 찾을 테니까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돌아와 그 둘 사이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안나가 기차와 버스를 타고 집에 도착했을 때 올리비아를 만난 지 3시간 만에 외곽 도시라서 가장 가까운 공항에서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맴살이 갑작스러운 전화에 서둘러 올리비아를 데리러 와줘서 고마워요. 안나가 깊게 고개를 숙여 부인이라고 부르니까 엄마라고 부르긴 좀 뻔뻔한 말투와 아첨하지 않는 눈빛으로 할머니라고 부르기엔 너무 뻔한 것 같아요. 안나는 겉모습은 줄리를 닮은 늠름하면서도 솔직한 모습을 보였으나 결국 탄탄한 근성을 지닌 당신은 올리비아 할머니 내 것이 아닌 것 같군요. 그러면 마음대로 불러주는데 그 둘이 무슨 상관이냐? 해외여행이 무슨 뜻이냐는 것이었지? 목욕도 끝냈어. 안나가 아빠한테 같이 목욕하자고 조르는 걸 봤는데 애나는 항상 능숙하게 그 초대를 너무 장난쟁이라고 말하는데 아빠는 내가 어슬렁거리니까 입술을 툭 치며 화를 내며 가라고 했어. 아니 올리비아가 있어서 무사할 수 있었지. 늘 걱정은 했지만 한편으로는 올리비아가 없었더라면 내 아들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무섭기도 하다. 그 사람 썩었나 생각이 들었어. 두 사람 앞에서는 서로를 보호하고 아껴주는 게 분명해. 공동의 적에 맞서는 동지라는 것 이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게 분명해. 야, 너희들은 아까 말한 올리비아가 평소에 뭐해? 줄리는 그녀에게 마담이라고 부르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 그 남자의 돈 때문에 결혼하게 되었고 그 남자가 우리 집에 와서 라우스와 함께 나를 바라보는 고등학교 시절 내내 그 남자와 함께 지냈습니다. 눈을 맞추고 지금 같은 집에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은 내 좋은 편에 있으려고 노력하고 있어. 정말 싫다. 그녀는 자신을 껴안고 혐오스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 유일한 좋은 점은 내가 대학에 갈 수 있다는 거였어. 나는 밖에 나가려고 노력했어. 대학 다니느라 바빠서. 아르바이트도 바빠서 애나가 나 때문에 그 집에 계속 있었으니 올리비아가 오늘도 그러는데 그 둘은 나를 내버려 두고 열쇠도 안 주고 내가 원하는 곳 어디든 가라고 했어. 집이나 돈을 위해 얇은 운동복을 입고 바람이 불면 기온은 더욱 낮아질 것입니다. 그녀가 모두 모여서 기다리는 모습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안나가 알 때까지 기다리라고 해서 거기에서 기다렸다. 분명 그 두 사람이 비행기에 탔는데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전화한 거야. 그래, 내가 너한테 전화했을 때 탑승 시간이 거의 다 되었는데 그 두 사람은 아직 주변에 있었지만 올리비아가 감기에 걸릴까 봐 전화해야만 했어. 어쨌든 추웠을 것 같아요. 미안해요. 하지만 그들이 나에게 더 빨리 연락할 수 있었을 거라 생각했어요. 아마도 그들은 나에게 연락하기 전에 그 두 사람이 비행기에 탑승했는지 확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나에게로 돌아섰으니 나는 그들이 당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 집 열쇠 갖고 있어. 안나? 응, 그럼 가자오. 중요한 것만 가져가자. 알았어. 뭐 할 건데? 할머니 나 조용히 웃었잖아. 더 이상 그 집은 필요 없잖아. 새해가 3주 앞으로 다가왔어. 회사와 학교가 정상 모드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두 사람이 여행 가방을 끌고 우리 집에 들이닥쳤어요.
엄마,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타일러가 처음으로 나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분명히 집에 돌아와서 집이 없어진 걸 보고 화가 났나 봐요. 무슨 말이에요? 그건 내 재산이야.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없앴어. 헐뜯고 땅을 정리하고 팔았어.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의 소지품은 손주들을 데리러 창고로 옮겼습니다. 나는 즉시 내가 아는 부동산 중개인과 철거 회사에 연락했는데 그들은 즉시 저를 받아들였습니다. 집아, 그게 왜 그럴까? 왜 타일러에게 뭔가 오해하고 있는 것 같냐고 묻는 거지. 그래, 우리가 당신을 위해 그 집을 지었지만 법적으로 그것은 우리 이름으로 되어 있어. 그것은 내 소유라는 뜻이야.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데 문제가 있니? 내 소유물인 여자들은 어딨어? 그 여자들은 어디 있어? 줄리, 어떻게 내가 코로 웃으면서 타일러의 말을 무시하고 거실이 아닌 곳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했다고 말할 수 있니? 나는 조용히 그들을 더 깊은 곳으로 안내했다. 홀 복도를 지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요. 문을 열자 10명쯤 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방이 나타났는데 눈길을 끈 것은 올리비아 안나였습니다. 그들은 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안나, 왜 내 전화에 응답하지 않았나요? 올리비아, 당신 우리를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언제 얼굴이 붉어진 손주들에게 접근하려고 할 때 그렇게 교활한 법을 배웠습니까? 집안 식구들이 그들을 제지하고 우리에게서 멀어지게 앉혔지만 타일러와 줄리는 이제 우리를 둘러싼 사람들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거칠게 숨을 쉬었습니다. 모두 여기 있다고요? 시작하겠습니다. 방을 조사한 다음 모두에게 말했습니다. 저기 있는 이 사람부터 차례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톰슨 씨, 긴 휴가를 즐거우셨기를 바라지만 휴가는 없을 것입니다. 다음번엔 타일러가 왼쪽으로 급히 돌아섰습니다. EXA 임원 타일러 직속 상관 임원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3주 휴가를 보낼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 이 나쁜 습관을 멈출 때입니다. 너의 강력한 목소리가 타일러를 슬럼프하게 만들었어. 타일러는 자신보다 낮은 지위에 대한 오만한 행동으로 악명이 높았지만 상사 앞에서는 순한데 이건 어렸을 때부터 변함이 없는데 예전에도 승인했었지. 그렇지 않았니? 미스터 톰슨, 당신의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만약 당신이 모른다면 당신이 이 마을의 저명한 가문의 상속자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치가 있었다고 말하겠습니다. 타일러는 이를 악물었지만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유효기간이 더 길다. 임원이 나를 쳐다봤다는 게 무슨 말인가? 타일러, 나는 내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았고 타일러는 오늘 눈에 띄게 내 시선을 피했다. 나는 최근에 작성한 유언장의 내용을 앉아있는 변호사 앞에서 발표하고 싶었다. 오늘 여기 우리와 함께 유언장이 있습니다. 미리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 재산이 당신에게로 갈 수도 있습니다. 엄마, 이미 안전한 곳에 저장되어 있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 내용은 간단합니다. 내 전 재산은 올리비아에게 갈 거야. 타일러는 충격에 입이 떡 벌어졌어. 아가페, 아니, 내가 제대로 듣고 있는 게 틀림없어. 아마도 비행 때문에 내 귀가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았을지도 모르지. 아니, 부인은 이상한 말을 하지 않으셨어. 우리 가족 변호사가 이렇게 말했어. 타일러를 상속에서 제외하기로 한 결정은 당신의 행동과 무모한 지출에 근거한 것입니다. 나는 당신 아버지의 말을 잘 기억합니다. 맞습니다. 그때 방금 기억했습니다. 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고 회사 임원은 계속해서 나에게서 물려받았고 변호사는 내가 그 사람의 상속권을 박탈하기로 결정했다고 들었는데 그 말은 그 사람이 앞으로 우리 회사에서 어떤 특별한 대우도 받지 못한다는 뜻인데 그게 우리 회사에 귀중한 것은 이 일로 명문가와의 인맥이었다는 것입니다. 지역은 당신의 능력이 아니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원이 저를 힐끗 보았지만 나는 단지 약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결정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에마어 탐프선, 감사합니다. 당신의 3위 휴가 요청은 이미 H 고위 경영진이 계획하고 있는 회사 전체에 퍼졌습니다. 당신을 강등시키고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게 그게 전부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타일러가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는 말을 들으니 기력이 완전히 빠져나간 것 같군요. 정말로 내가 여기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당신은 바보입니까? 당신이 어떻게 감히 나에게 그런 식으로 말을 했나요?
응, 기대하고 있었어. 타일러는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안나가 스마트폰을 꺼냈다. 실례합니다. 여러분, 이것 좀 들어주세요. 방에서 속삭임과 중얼거림이 윙윙거렸어요. 안나, 오늘 같이 목욕하자. 미안해요. 가봐야 해요. 내 아르바이트에 한 번만 내 말 좀 들어주면 안 될까? 세탁기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아빠 그만해. 안나는? 그게 싫은데. 닥쳐. 왜? 올리비아의 울음소리와 함께 큰 생각이 들었는지 올리비아 일 있잖아. 그리고 응, 난 괜찮으니까 빨리 가세요. 고마워요. 서둘러 달려가는 발소리와 뒤에서 메아리치는 문 열리는 소리. 도대체 이게 타일러의 목소리였죠. 애너 올리비아와 타일러 사이를 번갈아 쳐다보며 애너는 오디오를 멈추고 이것은 단지 작은 부분일 뿐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는 항상 올리비어가 욕실과 화장실 청소와 같은 집안일을 하면서 나를 도와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녀도 허락한다는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그가 돌아올 때마다 올리비아가 조용히 줄리를 노려보며 스마트폰을 꺼냈다는 것을 어떻게 녹음할 수 있었는지 알아요. 내가 전화기를 가져갔다고 생각한 것. 줄리 방금 가져갔다고 말했나요? 줄리에게 물어보니 전화기는 필수라고 하더군요. 요즘 초등학생도 그렇지만 올리비아 같은 중학생한테서 따온 거지만 엄마는 교육의 일부였으니까 최신 모델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걸 정확히 알잖아요. 사실 최신 모델일 필요는 없지만 심지어는 기본적으로 요즘 아이들은 밖에 나가서도 메시지로 친구들과 소통을 하고 학교 알림을 받을 때도 있고 게다가 애초에 중학교 알림도 제대로 받았나? 응, 나 바빠. 학교 행사를 할 시간이 없네. 안나가 낄낄거렸다. 그 웃음은 대체 뭐야? 평소처럼 바쁘게 남자를 속이는 일이니까 나를 조롱하는 거야? 아니면 이번에는 타일러가 줄리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실례합니다. 잠시 후 스미스 씨가 들어오세요. 안나가 소리를 지르고 문이 미끄러지듯 열리면서 약간 더 젊은 남자와 양복을 입은 다른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줄리의 얼굴이 급속도로 창백해졌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안 봐요. 줄리, 나는 당신이 그런 서클에서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너 때문에 모든 걸 잃었어. 왜 여기 있는 거야? 그 사람을 소개해줄게. 이 사람은 스미스 씨야. 그 사람은 이 여자에게 속아서 돈을 빼앗긴 피해자 중 한 명이야. 안나는 내가 안나에게 문의한 사람이 스미스 씨뿐만이 아니라는 뜻이야. 네. 이 여자는 항상 한 남자에서 다른 남자로 바꿨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스미스 씨가 가장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는 그들 중에서 가장 예의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스미스 씨가 당신에게 한 모든 일을 자유롭게 공유해 주세요. 스미스 씨, 줄리가 정확히 무엇을 했는지 말해 주세요. 당신은 결혼 사기와 절도, 당신이 기꺼이 나에게 돈을 주었다는 폭로로 방이 떠들썩했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딸이 당신의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고 해서 그가 줄리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당신은 현금 보증금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발견한 유망한 재산이라 저축한 돈을 모두 빼서 당신에게 줬는데 다음 날 당신이 사라졌다는 증거가 있나요? 애너가 스마트폰에서 다른 오디오 클립을 재생했습니다. 어서 갑시다.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어요. 스미스한테 돈이 많아서 다른 동네로 이사가자. 어서. 줄리는 테이블을 쾅쾅 쳤다. 내가 왜 오랫동안 너를 지옥으로 끌고 갈 준비를 했는지 녹음했어. 어떻게 내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니? 농담하는 거야? 당신이 나를 때리고 굶주리게 했을 때 당신과 관련된 남자들이 나에게 관심을 보였고 이번 여행에서 당신은 심지어 나를 당신 남편과 어울리게 하려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신을 어머니로 생각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나는 당신의 어머니입니다. 당신을 낳았습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일은 정확히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아동 학대라는 단어가 당신의 머릿속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말하면서 더 많은 흙을 털어내려고 경찰 배지를 꺼냈어요. 줄리가 배지 옆으로 뛰어올랐어요. 경찰이 왜 여기 있는 거죠? 당신 정말 멍청해요. 스미스 씨가 당신을 사기와 강탈 혐의로 고소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안나가 찾았어요. 나랑 회의 주선했어. 넌 포기하는 게 좋을 거야. 줄리, 내가 겪었던 사기, 강탈과 학대에 대해 자세히 증언할게. 아직 올리비아에 대해 얘기하지 않은 게 너무 많아. 초조하게 꿀꺽꿀꺽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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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켰던 것 같아. 그래서 안나가 올리비아가 그러기를 원하지 않았던 거야. 같은 운명을 겪게 된다면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증언할 것이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당신을 감옥에 가둘 수 있다면
나는 무엇이든 할 것이다. 나는 정말 강한 여자다. 내 아들은 자라서 형편없는 어른이 되었고 사랑에 빠졌다. 우스꽝스러운 여자지만 안나를 만나게 된 것은 축복이었습니다. 타일러가 줄리를 방문했을 때 그들은 이혼 후 돈이 실제로 은행을 망친다는 속담이 얼마나 사실인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모욕과 비방을 주고받았습니다. 학대에 대한 오디오 녹음과 사진이 많이 있었습니다. 애너는 고통을 겪었고 경찰에 따르면 추가 범죄가 계속 발생했습니다. 학대의 세부 사항은 끔찍했습니다. 나는 애너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기로 결정했지만 그녀는 졸업 후 일자리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나는 그녀의 타일러에게 좋은 일자리를 마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간부 말대로 강등되어 타주지사로 옮겨갔으나 관리자직은 그대로 유지되어 일반 직원으로 강등시키는 것이 어려웠던 모양이다. 우리 아들을 그렇게 만든 것은 우리와 이 땅의 책임인 것 같다. 내가 바랄 수 있는 것은 이제 좀 더 괜찮은 인간이 되는 것뿐이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함께하는 삶은 훌륭하지만 이제 이 큰 집은 나와 내 손자와 그녀가 차지하고 있다. 형수님, 제가 안나에게 소개한 직업은 이 집을 물려받을 올리비아와 함께 조수로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안나는 필요하다고 하면 반대 없이 동의했습니다. 타일러와 그 기생 여자를 없애준 건 이 둘 덕분이야. 난 그들에게 즐겁고 나이에 맞는 삶을 비쳤어. 넌 항상 지름길을 찾잖아. 작년과 똑같은 음식을 내놓는 게 말도 안 돼. 우리를 데려오는 며느리는 필요 없어. 이만큼 부끄러우니 이해하고 기쁘게 떠날게요. 부모님 집에 돌아와서 내 대답에 시어머니와 남편이 놀라는 걸 남편이 미친 듯이 전화해서 집이 엉망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내 이름 희망사항입니다. 저는 34살 직장인입니다. 남편 매트와 결혼한 지 이제 1년밖에 안 됐어요. 대학 때 만났던 그 사람이 선배였거든요. 우리는 둘 다 같은 동아리 멤버였기 때문에 서로를 알게 됐지만 그땐 데이트를 하지 않았는데 몇 년 후 둘 다 일을 시작한 뒤 동아리 동창 모임에서 다시 만났고 오랜만에 그와 이야기를 나누는 게 정말 즐거웠고 공식적으로 여러 데이트를 한 후 서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2년 정도의 순조로운 교제 끝에 커플이 됐습니다. 그분이 프러포즈를 하더군요. 저도 결혼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프러포즈를 받아들여 결혼하게 되었고 부모님 두 분 모두에게 혼인신고를 했고 인사도 별일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결혼한 이슈 신혼으로서 너무 행복했어요. 남편을 위해 요리 솜씨도 열심히 노력했어요. 정말 맛있어요. 정말 요리 잘하는 아내가 있어서 기쁘고 남편이 칭찬해주는 행운의 남자가 있어서 좋아요. 그것이 나를 매우 행복하게 만들었지만 결혼한 지 몇 달이 조금 지나서 나는 그에게 안주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가 집안일을 돕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전에 요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간과할 의향이 있었습니다. 청소나 빨래라도 해줄 텐데 전 전업주부는 아니고 나도 그 사람처럼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어. 집안일은 전적으로 나만 목이었는데 허드렛일 좀 도와줄래? 아 뭐야, 나중에 주말에 빨래나 청소할 때 남편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했는데 막연한 대답만 하고 아예 게임이나 TV 시청에 시간을 보내지 않고 그냥 놔두더군요. 처음 결혼은 즐겁고 즐거웠지만 점점 나만 혼자라는 사실에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결혼 생활이 항상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기 때문에 서로의 가치관과 관점을 점차적으로 일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이혼을 생각하진 마세요. 남편도 싫어하는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반성하지 않고 상대방만 탓하는 건 옳지 않다고 느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확실히 표현했지만 솔직하게 말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상대방이 내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거절하지만 그래도 시어머니의 존재를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 처음 남편 집에 왔을 때부터 시어머니가 나를 싫어했던 것 같다. 가족, 우리가 결혼한 후 나는 그 사람으로부터 냉담한 태도를 받았습니다. 난 당신이 매트를 유혹한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더러운 작은 여자야. 내가 혼자 부엌에 있을 때, 그녀가 차를 거들고 있을 때, 그녀가 나에게 이런 말을 했고 갑자기 모욕을 당했다. 너무 서툴고 못된 짓을 한 것 같아 깜짝 놀랐습니다. 매트가 문제를 일으키지 마십시오. 남편과 아버지가 있는 거실에 갔을 때 시어머니가 저에게 심한 말을 퍼부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활짝 웃으셨다면
이제 우리 모두 맛있는 차와 간식을 먹자. 시어머니의 태도가 급격하게 변하는 모습을 보며 다정하게 말을 걸어주시는 시아버지와 남편 앞에서 겁이 났습니다. 웃어주는데 단 둘이 있는 순간부터 저를 학대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시어머니와 제가 결혼한 이후로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시댁에 놀러 가는 게 어때요? 이번에는 내가 정중하게 거절해도 엄마는 너를 만나기를 고대하고 있어. 내가 기분이 안 좋을 때마다 억지로 같이 가자고 했으면 좋겠다. 당신이나 당신 아빠가 주변에 있을 때만 그녀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사실 우리 엄마는 그렇게 이중적인 성격이 아니어서 그렇게 교활할 수가 없어요. 엄마는 솔직한 사람이에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남편은 믿지 않을 거예요. 내가 왔다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믿게 만들 수 있겠어요? 해결책을 생각해냈어. 우리 둘만의 대화를 녹음하기로 하여 시어머니 집에 놀러 갔을 때의 대화를 녹음했다. 집에 오면 남편에게 듣게 했어. 넌 정말 쓸모없는 딸이야. 시어머니, 어쩌다가 그런 실패가 불쌍하게 됐나요? 매트 스마트폰으로 나오는 더 보이스를 듣게 했는데 지금 제 말을 믿으시나요? 남편이 녹음한 것을 듣고 우리 둘만 있을 때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분명 한동안 말이 없었을 텐데 엄마의 본성을 듣고 말을 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남편이 언제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는지 엄마가 그런 끔찍한 말을 할 리가 없잖아라고 하더군요. 이 가짜 오디오를 조작했지 절대 그런 짓은 안 할 텐데 그럼 우리 엄마가 정말 그런 끔찍한 말을 했다는 거야? 농담으로 충분히 말할 수 있는 말인데 내가 싫어도 내가 이런 사람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엄마가 그런 거짓말을 하는 건 또 다른 일이군요. 왜 내가 거짓말을 했다는 비난을 받는 걸까요? 남편은 나를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에게 실망했고 이때 남편이 어머니에게 지나치게 애착을 갖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돌이켜보니 남편의 친척들과의 첫 설날 모임에서 그런 조짐이 보였습니다. 아들의 아내가 집안일을 별로 못하는 편이라 왠지 좀 아쉽기 때문에 능력 있는 딸들을 둔 분들이 부럽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나쁜 아내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매번 실수를 지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친척들은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들은 웃었습니다. 남편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남편은 친척들과 함께 웃기만 하고 전혀 내 편을 들어주지 않고 이제는 증거를 가지고도 시어머니 편을 든다는 게 너무 무서워서 할 수 없었습니다. 코너를 자르는 것에 대해 그렇지 않나요? 당신이 작년과 같은 요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남편이 부엌에 들어왔다고 설명하려고 했을 때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매트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매트 이 희망이 생긴 것을 들어보세요. 작년과 똑같은 요리를 게을리하는 거야. 내 친척을 조롱하는 거야. 누구를 조롱하는 게 아니야. 그냥 엄마한테 상황을 설명하려고 했을 뿐인데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알면? 아마 사소한 일이겠지. 우린 필요 없어. 너처럼 불명예스러운 며느리. 남편도 시어머니도 나를 탓하고 시어머니는 내가 만든 음식을 버렸어. 뭐 하는 거야? 작년과 똑같은 요리를 친척들에게 줬어. 맞아. 당신은 정말 형편없는 아내야. 우리는 고급 테이크아웃을 주문하는 게 나을지도 몰라. 그 사람이 내가 브레이킹 포인트에 있던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전화하기 시작했다고 말하면서 모든 비용을 부담할 거야. 알겠습니다. 그럼 난 떠날게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내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무슨 소리야? 불명예스러운 아내는 필요 없지. 더 이상 참을 수 없으니 이만 갈게야.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일 수가 있어. 너한테 더 이상은 못하겠다고 말해야지. 우리 이혼이야. 잠깐만. 난 허락하지 않을 거야. 허락하든 말든 상관없어. 난 이번 결혼은 한계에 다다랐다. 짐을 싸고 시댁에서 나왔다. 남편이 필사적으로 만류했지만 무시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짐을 싸고 친정으로 돌아갔다. 부모님은 내가 갑자기 돌아오는 걸 보고 놀라셨지만 엄마가 해주는 음식은 늘 맛있었는데 오랜만에 엄마 설날을 차려준 뒤 모든 것을 말하자 깜짝 놀랐다. 결혼하기 전에는 물론이고 시댁에서 만들어 먹어보기도 했는데 꽤 잘했다고 생각해서 엄마를 못 따라갔지만 엄마한테 배워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엄마 입맛에 좀 더 가까워지려고 실력을 쌓기로 했어요. 부모님과 함께 평화로운 새해를 보냈습니다. 나중에 남편이 미친 듯이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무시했지만 계속 오기 때문에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에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한 것은 당신이 물건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안 만들었는데 왜 제대로 설명을 안 했는지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너네 엄마가 날 탓하기 시작하고 게다가 너네들이 음식을 버린 거잖아. 그런데 내 음식이 왜 던져졌는지 좀 와서 설명해 줄래? 안 돼, 안 맛있다. 그냥 양념을 망쳤다고. 엄마가 버렸다는 게 믿겨지지 않네요. 맛은 괜찮은 줄 알았는데 작년보다 더 맛있긴 한데 좀 도와달라고 부탁드려요. 당신이 나에게 닥친 모든 일이 이대로라면 우리는 비대 휩싸이게 될 테니 내가 왜 당신을 도와야 합니까? 남편이 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무엇을 의미합니까? 남편이 한 이야기가 놀랍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같은 일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년과 마찬가지로 요리는 시어머니께서 최근 몸이 아파서 부탁을 드려서 시어머니의 식단이 제한되었으나 작년에 제가 만든 것을 모두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올해도 같은 요리를 하려고 시어머니가 동생을 위해 준비한 음식을 버리자 그 광경을 몇몇 친척들이 목격했고 그 이야기가 시어머니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법을 알고 시아버지에게 어떤 사실을 폭로한 후 여동생이 부탁해서 지금까지 침묵을 지켰지만 15년 전 관계를 맺은 사람도 결혼했고 그 아내가 요구했을 때 바람을 피웠다. 보상금 제가 대신 지불했습니다. 제 여동생이 남편과 아들에게 비밀로 해달라고 몇 번이나 간청했습니다. 순간적인 실수이고 반성하라고 했습니다. 가정을 망치고 싶지 않아서 저는 조용히 지내다가 최근 며느리를 대하는 태도가 참을 수가 없었고 저를 위해 만들어준 음식을 버렸다는 생각에 그런 비열한 행동을 한 것을 용서할 수 없어서 직접 나서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개미의 모든 친척들은 시아버지뿐만 아니라 참석한 모든 친척들 앞에서 여동생에 대한 모든 것을 폭로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 사건을 모르고 공소시효가 지났다면 말할 필요도 없이 분노했습니다. 배상 청구 기간이 20년이라는 것은 시어머니와의 불륜에 대해 시아버지가 잠재적으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친척들은 떠났고 남편이 주문한 값비싼 이탈리아 음식은 낭비되었고 결국 남편이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 비용이 약 $2,000이고 시어머니가 위자료와 이혼을 앞두고 있어서 도움을 요청했지만 나는 더 이상 남편을 사랑하지 않았고 시어머니를 돌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그럴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난 이상 내 알 바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당신과 당신 어머니의 언어폭력을 모두 녹음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녹음 내용을 변호사에게 넘겨서 함께 정서적 학대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것입니다. 이혼 잠깐만요. 이 상황 때문에 우리 빚이 늘어나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건 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빚진 것을 꼭 얻을 테니 망설이면 에게 인증 편지를 보낼게요. 당신 회사는 당신이 한 일을 보상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남편에게 이혼 결정에 변함이 없음을 알리고 소송이 두려워 통화를 끝내기 전에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남편은 이혼에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혼에 성공했다. 시어머니도 시아버지와 이혼했고 전 남편과 함께 살던 집에서 쫓겨났지만 둘 다 비대 허덕이며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나는 한동안 부모님과 함께 있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수입을 저축할 수 있고 생활이 매우 편안해졌습니다. 계속해서 자산을 늘려 결국 은퇴를 목표로 삼을 계획입니다. 늦었으니 서두르세요. 저녁을 먹고 다 치우고 나면 꼭 치우세요. 시어머니가 나에게 명령을 내리면서 기분이 좋은 것 같았고 나에게 복종하게 만드는 것은 그녀에게 믿을 수 없을 만큼 만족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 매트는 방금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나를 하인처럼 대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처럼 당신 집은 너무 편안합니다. 매트 주변에 친구가 있어서 정말 좋아요. 그녀를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사용하세요. 열심히 일하길 바랍니다. 내 이름은 희망입니다. 나는 32세 회사원 최근 결혼한 남편 매트와 믹서기에서 만났어요. 처음에는 특별한 인상이 없었지만 함께 앉아 얘기를 나누다 보니 취향이 비슷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음악과 영화는 똑같았어. 대화도 잘 통했고 꽤 잘 맞았어. 몇 번 데이트한 뒤 번호도 교환하고 만나기 시작했어. 정식으로 커플이 된 지 2년 만에 결혼했어. 내가 정상에 오른 것 같은 기분이었어. 연애하는 동안 내가 사랑했던 남자와 결혼할 수 있게 된 건 세상의 축복이야. 매든 내 건강도 챙겨주는 신사였고
일이 바빠도 내 집에 와서 요리도 해줬고 이후에는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믿었어. 결혼은 가족 소개와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을 마치고 동거를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그 사람의 본색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결혼했으니 집안일은 아내 몫이니까 제대로 하세요. 안녕하세요.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나요? 집안일을 하는 것은 언제나 아내의 몫이었어. 그래서 나는 제대로 자랐으니 제대로 해야 해. 잠깐만요. 우리 둘 다 일해요. 집안일을 함께 하는 게 정상인 거 아시죠? 요즘 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낡은 사고방식은 그래서 보니 당신은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 성격이구나. 아니, 그게 아니라 내 말은 나만 가지고 있는 게 불공평하다는 거야. 다 부담스러워서 일만 하고 난 일이랑 집안일을 다 해야 돼. 맨날 말대꾸하는 거지. 안 하면 그냥 척할 필요는 없잖아. 둘 다 못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넌 시대가 달라진 주장을 이용해 자신을 정당화하는 거죠. 그렇죠.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할 수 없다면 고집을 피울 필요는 없습니다. 노력한 칭찬해보니 아니게 우쭐해져서 짜증났는데 다음엔 해줄래?